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돌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책 얘기를 바로 시작하죠. 네.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눌 책은 장안의 화제작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을 오랜만에 들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소설을 오랜만에 다루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소설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덜 다루는 네. 방송이죠. JYP랑 YG 취향이 좀 달라서 취향이 다른 것보다 모시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우리가 외국 소설도 좋아하는데 네. 같이 얘기할 만한 게스트가 마땅치 않아서. 네. 네. 그래서 오늘 저기 모신 게스트랑 합이 좀 잘 맞으면 외국 소설 자주 모실까요? 모시는 네. 걸로. 그럼 오늘 82년생 김지영의 작가가 나오는 건가요? 작가가 조남주 선생님이신데요. 네. 조남주 작가님이신데 제가 정말 간곡하게 나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저희 처음 까인 거죠? 저자는. 네, 처음 까인 거예요. 네. 마음에 담아두려고요. 근데 까인 것도 또 사연이 있어요. 네, 좀 이따가 그 얘기는 해보기로 하고. 네. 그럼 오늘 누가 나왔어요? 오늘 이제 모신 분은 사실은 YG 아이디어인데 네. 특별히 강조를 하자면 이 조남주 작가한테 거절을 당한 다음에 이 책을 꼭 다루고 싶은데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82년생 김지영이 민음사에서 나왔는데 민음사 문학 편집자 중에서 여성 편집자 한 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그분이 82년생 김지영을 맡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소문을 해봤더니 맞아. 딱 맞았더라고요. 근데 게다가 그분이 심지어 문학 평론가야.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82년생 김지영을 작가랑 같이 책으로 만든 민음사의 박혜진 편집자를 지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82년생 김지영을 편집한 86년생 박혜진입니다. 네. 그리고 게스트 중에 제일 어린 게스트 아닌가요? 어리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86년생도 뭐 요즘 아주 어리진 않죠. 네. 그런데 어쨌든 게스트 그렇네요. 중에서는 연배가 제일 어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여성 게스트. 네. 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찾아봤더니 2015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 문학 소설 평론 네, 부분으로 소설입니다. 등단을 하셨더라고요. 그 소설 평론, 시 평론이 나눠져 있어요 요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평론 않아요? 부분에서 그냥 평론은 네. 평론이죠. 음. 아니요, 바뀌었나 하고. 옛날에는 한때 저 신춘문예 공고 뜨면은 가슴이 뛰고 막 그랬었던 맞다. 적이 있기 때문에. JYP 한때 문청이었었죠. 네네네. 네. 소설 데뷔도 소설가. 소설가라고 하긴 민망합니다만, 네, 한 편 냈었죠. 네, 그렇죠. 지금도 문청이에요. 네. 문장인가? 문학장년? 언젠가 한 번은 소설을 꼭 한번. 요즘도 쓰겠다고. 구상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플롯은 거의 다 짰습니다. 대충 저 알죠. 다 쓰시면 보내주십시오. 저희 82년생 김지영도 투고 온 거였거든요. 그래요? 네. 투고 온 거였어요? 네. 저희가 특별히 뭐 기존 시스템처럼 청탁을 하거나 하지 않았고 작가가 쓰고 저희한테 투고를 해주셔서 읽어보고 출간하기로 결정한 책이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네. 그런 식으로 네. 책을 내고 싶어하는 예비 작가들 어떻게 출판사를 컨택하면 되는지 이런 얘기 좀 그런 해도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조남주 작가가 신인 작가가 아닌데. 네, 그건 좀 의외네요. 네, 2번의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인데 장편으로 문학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편 청탁을 많이 받거나 하는 방식으로 문학 활동을 하진 않으셨고 네. 개별적으로 작품을 쓰고 조용하게 문학상에 응모하거나 투고하거나 하는 방식입니다. 네. 일단 뭐 자리에 안 계시지만은 이 조남주 작가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82년생 김지영을 읽다 보면은 이 조남주 작가의 이력이 약간 겹쳐요. 왜 이력이 겹치냐면 조남주 작가가 원래 그 시사 프로그램의 방송 작가 네. 출신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라디오라든가 아니면 텔레비전의 시사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뭐 PD라든가 아니면은 직접 출연해가지고 뭐 진행하는 사회자가 있지만 그 뒤에는 그런 것들을 다 서포트하는 이 구성 작가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 구성 작가들이 팩트 확인도 하고 섭외도 하고 그 정치자분들도 등등등. 다 아시지 않을까? 압니까? 네. 그런 역할을 이제 조남주 작가가 하시다가 소설가로 등단을 하셨는데 네. 이제 그때 쌓인 내공이 이 소설에 이게 좀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넓은 의미로 보면 저널리스트 출신의 작가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부를 수도 있죠. 78년 서울생이시고요. 2대 사회학과 졸업하셨고
PD 수첩 불반제로 생방송 오늘 아침 등 프로그램에서 작가로 10년 네. 일하셨습니다. 그 10년 일하셨으니까 그냥 완전히 좀 내공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에서 소설가로 데뷔를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저자 소개해 보면 데뷔를 언제 했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2011년에 귀를 기울이면으로 문학동네 소설상을 받으셨고 2016년에도 장편 고만의 치를 위하여로 황산벌 청년문학상 이런 상도 있었군요. 일걸 수상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많이 쓰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두 작품 쓰셨고 이 귀를 기울이면으로 문학동네 소설상 받으면서 데뷔하신 거예요. 이게 데뷔작이에요. 네, 네. 2011년도에. 야, 데뷔작을 장편으로 쓰면서 문학동네 소설상 받았다. 쉽지 않은, 쉽지 않은 성취죠. 일이죠. 그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왠지 조남주 선생님이 다른 일을 병행하실 것 같아요. 전업 작가가 아니시고. 전업 작가인 동시에 전업 주부입니다. 그럼 전업 작가도 아니고 전업 주부도 아닌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업을 두 개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네. 주부 정확하게 작가. 말하면 전업 주부이시면서 틈틈이 글을 쓰시는 네, 맞습니다.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부 작가 어때요? 주부 작가. 주부 작가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신 것도 이제 육아를 혼자 하고 계세요. 이제 남편분은 직업이 있으시고 그래서 평일에는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는 게 자유롭지가 못해서 주말에 이제 시간이 맞으면 출연을 하고 독자들을 만나고 방송도 하시는데 평일은 거의 잘 못 움직이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우리 주말에 녹음할 수도 있었는데 말에 그런가요?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냥 이미 책이 충분히 많이 팔려서 굳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까지는 안 나가도 된다. 뭐 그렇게 판단하신 건 아닐까요? 그런 분은 아니고 굉장히 따뜻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없다고 저희가 막말. 네. 아무튼 네. 네, 조남주 작가님께 좀 서운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그 본격적인 책 얘기하기 앞서서 그래도 게스트 소개도 좀 합시다. 그 네. 2015년에 등단하신 평론가다 말고 그럼 출판 편집자로는 오래 일하셨나요? 저는 민음사에서 2011년도부터 일을 했고요. 처음 한 해 동안 이제 외국문학팀에서 일했던 것을 빼면 계속 국내 문학을 했고 책걸상 1회 출연하셨던 장강명 작가 한국이 싫어서도 같이 작업을 했고 뭐 이제 국내 문학팀에서 소설, 시집, 잡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알기로는 민음사 한국문학팀이 이제 이 박혜진 선생님이랑 또 여기는 평론가시잖아요. 또 이제 박혜진 선생님이랑 파트너십을 이뤄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 서효인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그분은 또 등단한 시인이세요. 이제 그 시 팬들 사이에서는 꽤 이제 또 팬층이 두터운 시인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인 편집자와 평론가 편집자가 만드는 예,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팀워크 좋은 네네. 예, 그런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음사하고 네. 문학동네하고 네. 어디가 요새 더 좋은 책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믿음산 것 같아요. 당연한 답변. 사장님이 네. 듣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객관적으로 평을 좀 해드리자면 그 민음사가 한때는 진짜 한국 문학의 그 한 축을 담당을 했었는데 사장님 듣고 계시니까 괜찮아요. 객관적이지 않게 말씀하셔도 네. 됩니다. 약간 이제 민음사가 좀 새가 죽었고 문학동네가 굉장히 새가 커졌는데 이 최근에 박혜진 선생님이랑 아까 얘기했던 그 서효인 시인이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다시 민음사 문학을 약간 부흥시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잡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새로 창간을 해서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리터라는 지금, 잡지죠. 네. 리터라는 리터요? 잡지입니다. 네. 리터가 무슨 말이에요? 리터러리 할 때 그 리세 TOR을 리터. 붙인 문학을 뭐 좋아하는 사람들, 문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신조어죠. 저희가 만든 조어죠. 네네. LITOR인가요? 그러면? LITTOR입니다. TTOR. 네. 한 4번 정도 나왔죠, 이것도. 지금 이번에 5호가 나왔어요. 네. 자, 조남주 작가를 만난 적은 있으시죠, 물론? 네,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은 좀 하지 말자. 아니 그 어떤 분인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조남주 좀 더 작가님, 소개를. 네,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굉장히 아까 따뜻한 분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작가들과 메일링 작업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만나기도 하지만 메일을 통해서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을 맞아요. 하는데 그 메일을 쓰는 스타일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장강명 작가 같은 경우는 정말 단도직입, 일목요연의 끝판왕이시고요. 네. 일단 메일에 넘버링이 붙습니다. 1, 2, 3. 그 리터의 후기에도 언급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터의 장강명 작가가 약간 논픽션 연재를 네.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마 박혜진 선생님이 후기를 언급을 네, 하셨죠. 맞습니다. 리트 후기에다가 네. 이 이메일로 장강명 작가랑 작업하는 음. 것에 대한 소감. 네, 네. 근데 저는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반면에 조남주 작가님은 메일을 보낼 때마다 오늘 무슨 일을 했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항상 쓰십니다. 예를 들면 오늘 놀이터에서 아이가 자전거 타는 걸 지켜봤다. 지금 놀이방에서 퍼즐을 맞추고 있다. 집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작잘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항상 되게 말씀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저도 같이 제 일상을 같이 공유를 하게 되는데 뭐 다정하고 좀 섬세하신 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죠? 이 집에서 이렇게 육아를 하시다 보면은 대화를 할 사람이 없거든요. 이메일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근데 소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일상에 대한 발견이 정말 눈에 눈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제 작가랑 일을 하면 작가의 성향과도 굉장히 겹쳐지는 부분이 많고 그 김지영 씨와 딱 매칭할 수는 없지만 그 작품 전체적인 톤이랑 굉장히 비슷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그 처음에 82년생 김지영을 딱 보자마자 혹시 조남주 작가가 그 또래인가 를 찾아봤는데 약간 위긴 하지만 거의 그 또래라고 봐야 될 거예요. 처음부터 제목이 82년생 김지영 이렇게 붙어서 왔나요? 아니요. 원고가? 처음 제목은 820401 김지영이었어요. 여기 극중 820401 네. 주민등록번호 네. 그래서 뭐 그것도 컨셉이 확실한 제목이기는 한데 좀 시각적으로 눈에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죄수번호 같잖아요. 네. 언뜻 그런 보면. 얘기를 하면서 그대로 가자는 편집자도 있었어요. 수임번호 같다. 수임번호 같다. 네. 훨씬 임팩트는 있었을 것 네, 같아요. 네. 503번 김지영이는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좀 개별성이 돋보이는 제목이어서 거기서 이제 세대와 성별을 조금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확장된 방식으로 고쳤죠. 네. 성별은 82년생 김지영 가지고는 네, 물론 뭐 여자에게 더 많이 쓰이는 이름이긴 합니다만 김지영이라는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이제 성적 보편성이 이제 직관적으로 좀 드는 것 같았고 그때 태어난 82년도에 등록된 여아의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이 등록된 게 지영이래요. 네. 거기에 여기 뒤에 이제 김고윤주 네. 여성학자도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김 씨가 제일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지영 중엔 김지영이 제일 많겠네요. 네, 그러니까 82년생 여성을 상징하는 어떤 단어로서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일반 명사이기도 그러면 한. 조남주 작가는 제목을 붙일 때 이 뭐 통계청 자료나 뭐 이런 거 보고 82년생에 가장 많이 붙여진 여자 이름 지영 이렇게 해서 김지영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직관적으로 떠올린 거예요? 앞에 말씀하신 게 맞고요. 앞쪽이에요. 네, 그 조남주 작가가 아까 강양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데이터를 취합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편집하는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그 10년 동안 방송 작가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앞선 두 작품들에서는 그게 조금 돋보이지 않았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그런 치밀한 뭐 자료 조사라든지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능력이 극대화된 작품이죠. 네, 맞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또 찾아봤어요. 한 30년쯤 후에 이런 비슷한 책이 나오면 16년생 혹은 17년생 뭘 것 같아요? 요즘 여아의 가장 흔한 이름. 그러니까 16년생 김 뭐뭐. 모르겠는데요. 서연. 김서연. 네. 그러니까 서연. 네, 14년, 15년, 16년 여아 등록된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서연이래요. 서연. 네, 김서연. 네. 그리고 또 하나 의도한 건 이게 좀 여러 방식으로 패러디가 되고 화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여러 가지로 패러디가 되더라고요. 92년생 김지훈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그때 태어난 남성들의 어떤 고초나 애환을 뭐 표현하기도 하고 자기 세대의 그 연도를 붙여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네, 괜찮은 시도였던 것 같아요. 원래 사실 있었어요. 이런 시도들의 제목이. 예를 들어 김종강 작가의 90년대 초반 학번을 다룬 소설 제목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런 소설. 그래서 저는 사실 82년생 김지영을 딱 접하고 나서 그런 류의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세대의 그 또래 경험이 담긴 스토리텔링이 있는 소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호감이 갔었거든요. 그런 소설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제가 읽기 전에 제가 전에 있었던 그 공장에 제 후배가 읽은 다음에 서평을 썼는데
소설이 아니라 루포르타주로 읽어야 된다라고 썼어요? 평을 쓴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읽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왜 읽었어요? 그러니까 고백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 82년생 그 여성의 그 삶의 애환 이런 것들을 책으로 제가 다시 읽으면서 확인을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 싫었던 이유 그거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약간 밀쳐두다가 SNS에서도 화제가 되고 또 저랑 또 뭐 사적으로 만나서 책을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부쩍 이 책을 읽었는데 되게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그래? 나도 한번 그럼 읽어봐야겠다라고 읽고 나서 제가 JYP한테도 권했었죠. YG나 JYP는 책이 유난히 많이 팔린다 그러면 왠지 나도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을 좀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읽은 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읽은 거죠. 근데 저는 읽고 나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좀 다루자고 강하게 JYP한테 추천도 했었고. JYP는 기꺼이 오케이 했습니다. 네. 일단 얇기 때문이죠. 네, 얇습니다. YG가 강제 독서를 시키는 책들이 흔히 두꺼워서 아주 힘든데 이건 뭐 아주 얇아가지고요. 네, 금방 하루에 다 읽었죠. 금방 읽죠. 하루도 아니고 맘만 먹으면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수 있는. 그리고 원래 분량이 이 정도였던 거죠? 네, 분량은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 비슷했습니다. 뒤에 결말 부분을 조금 더 쓰셨어요. 편집하는 과정에서. 네. 자, 이게 이제 원래 그 58년 개띠 이런 얘기가 유명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그 정해진 미래에서 보면 58년 개띠들하고 70년 개띠들의 어떤 세대 전쟁, 세대 갈등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이 또 공교롭게도 82년생도 개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58년, 70년, 82년 여기 개띠 이 세 그룹 이게 뭔가 어떤 자꾸 이렇게 심볼릭하게 어떤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출생 연도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방금 JYP 얘기를 들으니까는 또 이 제 머릿속에 편견이 또 새삼 또 이렇게 떠오르는데 58년 개띠나 70년 개띠를 딱 하면은 남자가 떠오르잖아요. 남자 아저씨들이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당연히 남자만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은 분명히 여자였을 텐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58년 개띠, 70년 개띠 하면은 아저씨들이 딱 떠오르고 네. 82년생 하면은 이 소설을 읽은 탓인지 이제 여성이 딱 떠오를 것 같은 그런 또 차이가 있네요. 그렇네요. 그 세대를 대표하는 어떤 캐릭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그 보편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회에 좀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 같은데 일전에도 이런 뭐 여성의 문제를 다루는 소설들은 많이 있었지만 저희 뭐 90년대는 정말 페미니즘의 르네상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작품들이 있었고 네, 맞아요. 하지만 그때 작품들을 좀 돌이켜 보면 그 여성의 개별화 그 주체를 발견하고 여성의 욕망과 내면을 발견하는 그 차별화된 어떤 개인들을 좀 발견해내려고 했던 거라면 이 책은 굉장히 보편적인 여성을 찾는 거고 이 김지영 씨는 사실 되게 비어있는 인물이에요. 네. 이 김지영만의 경험도 없고 김지영만의 생각도 없거든요. 오히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고 모두가 자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상황이 되고 그게 어떤 한 개별화된 개인의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어떤 보편적인 인물을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를 좀 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작품으로 좀 사회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어제 이제 박혜진 선생님이랑 메일 주고받으면서도 제가 잠깐 90년대의 이른바 페미니즘 소설가 혹은 여성 소설가들의 작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뭐 아마 이 책걸상 들으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뭐 공지영 씨라던가 뭐 신경숙 씨도 거기 포함이 될 테고 뭐 은희경 씨라던가 좀 연배가 높다면 뭐 박안서 선생님이라던가 오정희 선생님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이 아니면 뭐 김연경 작가라던가 이런 분들인데 왠지 오정희 작가가 싫어할 것 같은데 다 씨라 그랬는데 박완서 오정희만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지금. 워낙에 연배가 높으시니까 박완서 선생님하고 비교할 수준으로 높지는 않은데 네. 그런데 제가 오정희 선생님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90년대에 나오는 그런 소설들을 만약에 여성들이 읽었을 때 약간 어떤 느낌이었었냐면 막 공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약간 튄다라거나 네. 나의 경험과는 좀 약간 다르다라거나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 작가라던가 아니면 그 소설 속의 캐릭터들이 화제가 되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었을 텐데 아마 82년생 김지영은 그 또래 뭐 조남주 작가의 뭐 7, 8년부터 지금 뭐 박혜진 선생님 같은 80대 중반 정도까지가 심지어는 90년대 초반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 책을 읽더라도 아 이거 내 경험인데 이거 내 친구 경험인데 그런 일들이 막 되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혜진 선생님이 이제 그 김지영이라는 인물은 사실 비어 있다 그런 표현 쓰셨는데 이게 뭐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은 소설 주인공치고 이렇게 본인의 캐릭터가 사실 안 드러나는 맞아요. 경우는 잘 없죠. 근데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설을 읽어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뽑혀진 에피소드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성이기 때문에 경험해야 했던 에피소드들이에요. 여기에 어떤 개인의 캐릭터가 끼어든다든지 어떤 뭐 계급, 뭐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여러 해석의 여지를 주는 다른 상황들을 배제하고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소설이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비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김지영 씨가 82년생이니까 00학번 정도 되나요? 01이나 01이나 02 그 정도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뭐 아르바이트하거나 이러면서 되게 힘든 뭐 생활을 했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잠깐 언급은 되지만은 이 82년생 김지영 씨는 그렇진 않은 거예요. 어쨌든 집에서 등록금이라던가 용돈 같은 걸 정확히 서포트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어쨌든 소홀히 집이기 때문에 고시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자취생활의 그런 뭐 괴로움이라던가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도 좀 조정을 했다라는 말인 거죠. 네, 다 한 거죠. 지금 언뜻 들으면 되게 여유 있는 집안 출신인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는 않죠. 되게 하지만 좁은 집에서 그 4월 1일이라는 설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은 여성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의 의도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불행해 보이는 여성이기도 하고 그런 그 효과를 노린 4월 거죠. 1일은 만우절이잖아요. 네. 누구에게는 거짓말처럼 운이 좋은 인생처럼 보이기도 하고. 4월 1일이 생일이라는 게 책에 나와요? 이게 앞 챕터에 나올 거예요. 김지영 씨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전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4월 1일이라는 설정이 그렇게 중요했으면은 맞네요.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김지영 씨 같은 경우가 이제 둘째 딸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아들을 굉장히 원하는 시어머니에서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가 낳은 둘째 딸인데 당연히 첫째 딸을 낳은 다음에 둘째인 김정희 씨를 낳을 때 아들이기를 굉장히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김정 씨가 낳았고 아마 셋째는 또 딸이니까 이제 임신 중절 수술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누나 둘은 이제 그 막내인 아들 남동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이제 어렸을 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의 삶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미숙 씨. 그 박봉의 공무원의 아내로서 이제 시어머니도 모시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차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도 굉장히 생활력이 있는 여성인 거죠. 그래서 뭐 손기술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미용을 따로 배워서 야매 미용실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동네. 실력을 인정받는. 어렸을 때 보면 있었어요. 굳이 미용실 안 가고 이렇게 방문해서 해주시기도 하고. 해주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아줌마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파마도 하고 이렇게 머리도 자르고 커트도 하고 막 그랬던. 그러면서 이제 남편의 박봉을 이제 그런 부수입으로 이렇게 약간 서포트를 했던. 그러다가 남편이 퇴직을 하고 막 퇴직금을 다 말아먹으려고 막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니까는 또 굉장히 재기 바르게 이렇게 전략가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시죠. 이게 그 세대로 보자면 아까 그 김지영 씨 태어났을 때 그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82년생이 30대 중반이거든요. 이 김지영 씨가 34살이에요. 근데 이 지금 30대 중반의 여성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경험들을 이제 공유하고 있는데 태어났을 때 그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까지는 이 태아간별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네. 태아 성간별. 네. 그래서 지금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이 성비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죠.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자라왔던 환경은 제도적인 성차별은 많이 없어지고 맞아요. 네,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그렇게 주체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왔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육아의 세계로 들어가면 또 어떤 한계들을 접하게 되고 이제 그때 우리가 느끼는 이 30대 여성들의 충격과 공포는 이전 세대와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최근에 이 뭐랄까 그 3세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2015년도부터 이제 출발한 페미니즘의 새로운 어떤 물결이라든지 분위기와 또 조응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조남주 작가 같은 경우는 네. 작년에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에 네. 이제 또 뭐 여혐 뭐 네. 이런 논란이 이렇게 제기가 되면서 네. 굉장히 사회 전체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불이 붙었고 또 반감도 좀 불이 붙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서 이 책을 쓰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미 계획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거랑 딱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 건가요? 그 관심은 있었는데 그 2015년도에 있었던 사건들이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계속해서 자료를 모아놓고 있다가 이제 이것들을 쓰기 시작한 경우는 김태훈 씨가 칼럼에서 이제 IS보다 이제 위험한 페미니스트라는 어떤 맥락의 표현을 하셨죠. 네, 그때 이후에 트위터에서 이제 해시태그 운동이 있었습니다.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해시태그 운동인데 그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보편적으로 많은 여성들은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조금 숨기는 면이 있었다면 그때 이후로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공공연히 표현하는 분위기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흐름에 맞춰서 이 작업을 집중을 하셨고 또 맘충이라는 그 표현이 장안에 좀 많이 이렇게 이야기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 소설 후반부의 중요한 키워드죠. 맘충. 네. 이 김지영 씨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상 증세를 보이는 뭔가 직접적인 계기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현상들을 염두에 두고 쓰신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또 대충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시면은 이 소설을 안 읽으셨더라도 이 소설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던가 아니면은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청취자분들이 딱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또 심각한 소설은 아니에요. 이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은 약간 유머러스하고 네. 밝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김정 씨가 너무 후반부에 급격하게 무너지는 게 오히려 좀 이렇게 약간 감정이입이 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비어있는 인물이라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소설이 좀 밝은 느낌이 없진 않거든요. 제가 읽다가 정말 빵 터진 부분이 바바림의 웃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네. 지금 또 생각이 나니까는 또 빵 터지는데 어느 여고나 바바리맨 에피소드가 있나 보죠? 정말 많아요. 저는 여중 여고가 밀집된 학교에 다녔는데 진짜 일상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바리맨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소설 전체를 이제 꿰뚫으면서 이렇게 김지영 씨가 하지 못한 실천을 하는 여성들이 나와요. 뭐 선생님한테 아무도 무서워서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데 부당하다고 딱 나서서 얘기하는 동기 친구라던가 그런 사람들은 다 주인공이 아닌 거죠. 지금. 주인공이 튀는 아닙니다. 인물이니까. 조연입니다. 근데 이 바바리맨 에피소드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는데 이른바 그 학교의 일진, 여고의 일진들이 어느 날 이제 바바리맨 때문에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앙심을 품고 바바리맨한테 복수하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문학 작품 할 때는 스포일링을 하지 않으려고 나름 신경을 쓰는데 사실 스포일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사실 제일 중요한 스포일러라고 할 만한 부분은 앞에 이미 나와 있던 시작이 빵 터뜨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뭐 서점에서 첫 페이지만 봐도 나오는 내용이라서 저는 이거 작가가 첫 장면 실제로는 맨 마지막 시점의 이야기를 맨 앞에 배치한 거 이렇게 할까 말까 상당히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원래부터 초고가 이렇게 초고가 그랬고 거죠? 저희가 투고 읽을 때 앞부분 되게 중요하잖아요. 앞에 재미있어야 되는데 전 앞부분에서 빵 터졌어요. 그 시대과의 이 한판 전면 승부.
근데 빵 터지기에는 네. 너무 앞부분에서 네. 심각하게 끝나거든요. 인트로에 해당하는 아, 부분이. 그래요? 저는 별로 심각하게 읽지 않아요. 아, 앞부분이 좀 무겁긴 제가 무겁죠. 그 정신과 전문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 의사로서 예, JYP가 정신과 음. 전문의를 한 듯이 망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뭐 문학에서 네. 따지는 게 별 의미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첫 번째 부분을 읽고 약간 음. 중증이죠. 예, 굉장히 심각한 병을 저는 생각을 했는데 뒤에 가서는 그것보다는 약간 좀 덜 심한 네, 네. 형태로 그려져서 이거 굳이 이제 이 무슨 저 뭐라 그러죠? 이거 오게티 찾기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잣대를 대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사실 있긴 있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심각한 이야기가 결론이면 이건 사실 비극이거든요. 그리고 치료가 되지 않죠. 그렇죠. 네. 작품 안에서. 그것도 하여튼 저 결말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안 네. 하더라도 근데 그것도 일종의 장치인 거죠. 왜냐하면은 이 82년생 김지영이 비어 있는 인물이고 이 개별화된 김지영 씨가 아니라 이 82년생의 그 여성 전체를 대변하는 어떤 인물이라면은 이 어쨌든 결말 부분에 이르러서도 김지영 씨의 삶이 오히려 더 팍팍해지고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네.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 마지막에 그 사족절은 붙은 아니 그 결말이 안 났고 이런 저거는 결론이 없어요. 네. 열린 결말입니다. 네, 열린 결말인데 치료되지 않는다. 치료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그 에필로그 치료됐다는 말은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 정도가 정확하겠죠. 네. 네. 에필로그식으로 붙은 그 에피소드도 네. 이제 뭐 의사의 이야기. 청취자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네. 거기에도 이제 딱 괜찮았어요. 이제 뉘앙스가 있죠. 음. 예. 자, 그 일부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그 얼마나 어느 정도나 자전적인 내용이라고 하던가요, 작가는? 이 작품은 반반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에피소드에. 하지만 이게 개인 자전 경험으로만 쓴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소셜 매체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에 작년 지난해에 본인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여성으로서의 성차별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구성한 이야기예요. 그 시댁이나 남편 뭐 이런 부분들은 자전적인 내용이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건 노코멘트 하시더라고요. 자전적인 내용이 아니라 남편은 뭐 하는 분이세요? 남편 뭐 하시는 분인지는 안 여쭤봤습니다. 지금 JYP가 지금 애가 없어서 모르는데 아. 약점이거든요. 정말 애가 없는 게 왜 약점이에요? 아니 왜 약점이냐면 세상의 모든 걸 다 모든 주제에 대해서 한두 마디씩 던질 수가 있는데 육아랑 애 얘기만 나오면은 그 입을 부분에서 꼭 다물고 하나 더 있어요. 같은 계열이지만 교육. 네, 그러니까요. 입시 이런 거 진짜 모르거든요. 근데 그 여기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애가 있고 시댁이랑 관계가 있으면 그런 대목들은 되게 루틴한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보기에는 그래서 진짜 보시면은 아마 공감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에 뭐 그렇게까지 개인적인 내용은 자전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이런 상황이면 소설로 못 씁니다. 자기 검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히려 조남주 선생님의 저기 배우자분도 그럴 것 같고 이 책의 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요. 남성들이 나쁜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네. 많던데? 아 물론 많죠. 물론 많은데 단역들은 나쁜데 네. 비교적 그 비중 있는 역할들은 특별히 나쁘지 그러니까 않다. 에피소드별로 당연히 이제 그 갑질하는 가부장제의 화신들이 나오죠. 상징적인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김지영 씨의 남편이라던가 김지영 씨의 남자친구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고 이 또라이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마도 그 조남주 작가는 좀 세심하게 그런 걸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여성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 이런 고발하는 소설을 쓴다고 해서 그게 남성들 전체를 뭐 배타시한다거나 적으로 돌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같은 동반자인 걸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이 모르는 이런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좀 세심한 장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아 저
이 책을 집에서 읽고 책걸상 한다 그러니까 집에 계신 분이 이 네. 방송 꼭 들어보겠다고 가증스러운 발언 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은 안 한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읽고서 뭐 절대 뭐 여성들의 뭐 아픔을 공감한다는 듯한 그런 가증스러운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우리 재수 씨 굉장히 좋은 분이신데 남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군요. 항상 다 그렇지 않을까요? 일부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 YG에 대한 집 얘기가 더 나오기 전에 여기서 네. 끊고 우리가 1부에서는 사실 책의 내용에 관한 얘기는 많이 안 했는데 네. 2부에서 좀 더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같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들도 좀 더 소개해보고 그렇게 해보죠. 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